안녕하십니까. 별 해는 밤이죠. 오늘 나눌 얘기는, 이름을 까먹었네.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른 데서 다른 매체, 뭐 다큐멘터리 형식이거나 아니면 심층 뭐 취재, 뭐 뉴스 형태나 유튜브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누워서 이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이제 과학이나 기술 그쪽을 또 많이 듣는 편이라서 그걸 듣고 이제 어떤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남기자. 아주 그 흥미롭게 잘 그거를 여러 편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사진을 보내오잖아요. 그 사진에 대해서 한번 그 정체가 뭔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냥 뉴스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그냥 코닥 필름이나 후지 필름 이런 거 가지고 어, 사진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또 쉽고,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층적인 거나 다큐멘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이 나오고 배경적인 설명이라든지 충실하고, 또 어떤 유튜브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그런 과학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편인데, 어떤 유튜브에서는 또 뭐 천문학 전공하신 분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깊이도 있고 재밌게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에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진에 대해서 이제 막 보내오고 있죠. 이제 막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올 초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거 다 접은 상태로 간 거기 때문에 펴야 되고, 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막 활동하는 건 6월 올 초, 그 다음에 이제 올 중반기부터 해서 지금 막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30년 만에, 허블 이후로 30년 만에 이제 그 세대 교체가 되는 셈이죠. 허블은 아직도 있습니다. 원래 폐기가 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잘 하고 있죠. 허블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고, 천체물리, 뭐 천문학, 물리학 이런 데 많은 변화를 가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물리학적으로 그 사진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 먼 천체 130억 년 전의 사진이죠. 근데 이제 별을 지금 이제 요즘이 막 그냥 구름이 많아가지고, 오늘이 2022년 8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막 큰 물 난리도 있었고 비도 조금씩 조금씩 오고 있고, 뭐 그런 시점입니다. 제가 이제 수술 받은 지 4일 딱 됐네요 이제. 근데, 뭐 이렇게 기적이 그렇게 쉽게 안 일어나네요. 정말 그런 건 나중에 남기고, 음, 이 별을 보는데 사람이 일단 아주 오래전부터 별을 봐왔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추측할 수 있죠. 이 사피엔스는 하늘을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3만 년 그렇게 잡는다면은 계속 봤을 거예요. 그리고 기록으로는 이제 문자가 생기고 나서는 기록으로 남아있죠. 이를테면은 사마천에 사기가 있는데, 사마천은 원래 집안이 그 사관 역사 그거 하는 그 집안이지만은
또 그런 집안이 또 별을 보기도 하는, 별을 동아시아 동북아 쪽에서는 별 보는 장치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별자리도 이렇게 그리고, 근데 그거를 되게 이 사관 집안이나 무 집안에서 했죠. 단군 같은 무, 하늘을 이렇게 보고.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도 점성술이라고 묶을 수 있건 아니면 천문학이라고 뭐 좀 어거지로 묶을 수 있건 간에 하늘을 늘 봐왔고, 그걸 뭐 이제 문자가 있고 나서부터는 기록도 하고 뭐 장비도 있고. 근데 되게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은 너무 오랫동안 한 4만 년 전부터 3, 400년 전까지 계속 눈으로 본 거죠. 눈으로. 예전에는 공해도 덜해가지고 이제 반짝반짝 잘 보였겠지. 눈으로 보면은 이제 지구랑 가까운 근처에 뭐 달 같은 위성도 있지만은 가까운 행성이나 뭐 태양이나 아니면은 멀다고 해도 은하수 같은 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안드로메다 같은 것도 뭐 굉장히 멀지만은 볼 수가 있고, 마젤란 같은 경우에도 남반구라면은 마젤란은 상대적으로 가깝죠. 더 안드로메다보다도 더 가깝죠.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이제 그 정도의 그 엄청난 빛을 내뿜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가까운 별들도 못 보죠, 사실. 눈으로, 맨눈으로.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이유는, 물리학적인 거 들어가기 전에 인문학적인 거 먼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 좀 더 포괄적인, 좀 철학적인 의미에서 인문학인데, 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어, 두 가지. 실용적인 목적이랑 호기심. 그리고 주로 제 생각에 별로 관찰했던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했던 사람들일 것 같고, 계속 보는 거지. 실용적인 목적의 별을 관찰하게 만든 사람들은 실용적인 목적에서 주로 패턴을 읽는 거죠. 우리가 대자연 속에 살면서 생존을 하려면은 뭐 유목 수업을 하건 아니면은 뭐 농경을 하건 간에 언제 어디를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언제 씨를 뿌리고 거두고, 또 이 물은 어떻게 치수를 해야 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패턴을 보는 거예요. 패턴을.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은 패턴이 있고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특별한 주기를 이제 이 관찰을 통해서 이제 파악한 사람들은, 이를테면은 그 일식 월식 등의 그런 특이한 현상에 딱 맞춰가지고 딱 근사하게 뭐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겠죠. 많이 했을 거야. 인간이. 또 그런 걸 파악하고 나면 이제 그거를, 이를테면 제갈량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기상에 대한 그 관찰 같은 거를 상당히 이제 그 공부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이런 거 활용해서 모은 다음에 딱 멋있게 제갈량 수염 다음에 쓸어 내리면서 쓸어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그러면서 딱 멋있는 표정을 지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계속 별을 봐왔다고요, 별을.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게 눈으로 관찰한 것이고, 높은 곳에서 이제 잘 보이는 곳에서 이제 눈으로 관찰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3, 400년 전에 중요한 그 변곡점이 생기죠. 양적으로, 질적으로, 특히 양적으로. 이제 물리학으로 치면은 그때가 보편 중력, 유니버셜 그래비티, 만유인력 의식이고, 고전역학이 이제
제대로 이제 완성이 되는 시기고, 그게 한 100년 전까지 쓰였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이제 양자역학이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양자 컴퓨터나 양자 통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까지 다 쓰는 것이고,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공학이 다그 양자역학적인 토대에서 이제 다 구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비슷한 시기에 이미 100년 전에 빛이라든지 이 스펙트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파동에 대한 것도, 그리고 한 30년 전, 그 몇십 년 전부터 연구를 했지만 30년 전에 허블 만원경이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서 제가 과학 키드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과학책 같은 거 그림책부터 이제 막 보기 시작하고 했는데, 지금 138억, 137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한때는 126억으로 배웠고, 또 그 이전에는 이제 90년대, 그때가 제가 90년대 초반에 허블이 이제 만원경이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중학교 막 고등학교 막 그럴 때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100에서 뭐 200억 사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허블이 나오고 나서 특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주의 나이가 다른 관측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지금 최근에 이 현대의 것이고, 오늘 얘기할 그 현대의 것인 이제 세대가 교체된 제임스 웹,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사진의 정체, 그 전에 3,400년 전에 만유인력 그게 나올 때, 그 시기가 또 동시에 렌즈의 시기이기도 해요. 만원경의 시기. 그러니까 만원경이 렌즈를 이렇게 겹대서 이렇게 적당한 거리로 이렇게 하면은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먼 곳을 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양적으로 질적으로 비교도 안 될 만큼, 특히 양적으로, 그때 당시 기준으로, 왜냐하면 그 뒤는 이제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봤어요. 근데 그 물리학이랑 천문학이랑 막그 완전히 막 각각의 길을 간 게 아니라, 물리학으로 보편 중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다 타이코 브라헤의 그 관찰한 자료, 관측 자료, 이걸 다 케플러가 이제 수합해서 이론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도 만원경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뉴턴이 이제 그 완전히 활용 정점을 이제 찍었죠. 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뭐 지금으로 치면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 이제 그때는 자연 철학자죠. 그때는 철학이니까 철학다. 우리가 근대의 그 분과학문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철학자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했어요. 프린키피아가 자연 철학의 프린키피아거든요. 기본 원리. 뉴턴이 쓴 게 자연 철학의, 자연 과학이나 물리학의 프린서플을 쓴 게 아니라 자연 철학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철학을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신의 섭리에 대해서 철학을, 자연 철학을 하고 있다. 데모크리토스가 했던 작업이나 이런 거를 자기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도 렌즈를 만들던 사람인데 도덕 철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지금으로 치면 윤리학자로 분류가 되죠. 도덕 철학자,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때부터 한 3, 4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뚝 부러지는 설명이 가능했고, 나 이제 100년 전쯤에 미시세계라든지 불연속적인 세계, 그리고
어, 뭐라고 합니까? 관측되는,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실제로 관측되는 것들, 간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3, 400년 전에 그 설명 방식이 어떤 데에서는 통하지 않고, 그리고 3, 400년 전에 그걸 가지고 아무리 정밀하게 렌즈를 더 어떻게 만들어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데 부닥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허블 망원경이 나오는 거예요. 렌즈 가지고 보는 거에서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렌즈로는 뭘 볼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제가 여기에 남기고 싶은 부분이에요. 렌즈로는 한 380에서 680 나노미터를 조도와 함께 보는 거예요. 렌즈로는. 그건 눈이 실제로 보는 거랑 똑같은 거를 해상 높게 보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양적인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질적인 것보다 양적인 게 더 커. 뉴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질적인 그런 비약, 이거를 우리가 뭐 충분히 그쪽에 좀 더 방점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만원경에 있어서는 가시광선 영역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시광선 영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들은 많이 있지만은, 가시광선이 빨간 호수 파남보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한 800 근처에 붉은색이 있고, 한 400 근처에 이제 보라색이 있고. 진동수가 높은 게 뭐라고 했죠? 이거 외우라고 했는데. 자외선이 에너지가 높아요. 진동수가 높아서, 에너지가 높아서 이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잖아요. 선크림, 미국 말로는 선블록. 이게 자외선 때문에 바르는 거죠. 이제 오존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그 자외선이라든지 단파는 에너지가 높아서, 방사능 물질도 에너지가 높죠. 파장이 짧거든요. 진동수가 많고, 이런 파장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적외선은 이렇게 파장이 길어요. 에너지는 낮고. 근데 3, 400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한 100년 전까지 계속 한 300년, 2, 300년 동안 그걸로 이제 본 거야. 봤고, 거기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주를 많이 이해를 하긴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허블 망원경이랑 지금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랑 그 외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고, 그 외의 것들이 그 필름으로 사진 딱 찍은 우리 가시광선 그 찍은 것처럼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그렇게는 안 보여요. 실제로 만약에 가서 본다면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변환해서 이제 처리를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허블이랑 제임스 웹의 뭐 차이를 굳이 조금 이렇게 하자면은,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는데, 자외선 근처에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한 게 허블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적외선 이쪽 근처를 좀 더 활용한 게 그 제임스 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둘 다 활용하죠. 둘 다 활용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이 그 필름으로 찍은 사진이랑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고, 그거 말고 누리호에 그 올라간 큐브셋, 거기 우리나라 거 네 종류가 올라갔는데, 뭐 이제 온전하게 기능까지는 이제 잘 못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굉장히 현대적인 센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은 그 검색해서 들으시면은 이제 그걸 제가 지금 또 풀어서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분광이라든지 아니면은 근적외선, 그러니까 장파를 활용한 해서 보는 거예요. 그 활용하는 걸 우리 눈으로 직접은 못 보고 시각화 시켜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찰칵하고 찍은 사진이랑은 다르다라는 건데, 근데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허블만 환경 이후에 뭐가 특징이었다고요? 특정. 이제 특정이 가능한 거예요.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는 것은 대체로 두 개예요. 뭐가 있느냐를 보고, 그 다음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천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천체 구성 뭐 요소랄까,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가시광선 영역에선 확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성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스펙트럼에 의해서 특정 원소, 태양으로 치면 뭐겠어요? 수소나 헬륨 같은 게 이제 그 스펙트럼에 찍히면은, 아, 저게 지금 수소랑 헬륨이 핵 융합을 하고 있구나. 지금은 태양이 안 보이지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성자별을 하면은 더 무거운 원소들의 스펙트럼이 보이겠죠. 그냥 눈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보이지 않죠.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이렇게 그냥 렌즈 가지고 눈이랑 똑같은 거를 양쪽으로 확대해서 보는 걸로는 보이지가 않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불연속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것도 보고, 또 특성이라고 하면은 구성 요소뿐 아니라 특성이라고 하면 적색 편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멀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지. 그 얘기는 뭐야? 팽창을 본다라는 거지. 팽창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팽창을 역으로 필름을 뒤로 돌리면은 우주 나이가 나오죠. 지금은 이제 뭐 빅뱅 우주론이 아마 뭐 물리학자들 중에서도 과반수 이상 빅뱅 우주론이 뭐 정합적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론이지 그냥. 그러나 이제 빅뱅 우주론이 거의 정설 비슷하게 우리한테 일반인들에게 다가오잖아요. 그 이제 그게 다 그런 게 다 이 허블만 환경 이런 데서 나온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적색 편의 현상 같은 거. 그래서 이제 허블만 환경 때문에 우주의 나이도 계속 바뀌긴 하지만 특정을 하고 팽창하고 있는 것도, 이 팽창도 뭐 가속 팽창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등속인지 감속인지 몰라요. 수식상으로 어,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보정값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정값을 몇을 넣느냐에 따라서 가속 팽창이 이제 뭐 지금 거의 가속 팽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나 감속 팽창으로 얘기를 하는 이 학자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가시광선 이외의 것들, 가시광선으로 그냥 직접 조도하고 RGB만 보는 것 이상의 것들, 질적으로 달라진 것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간접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의 나이는 그거를 필름 감으면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허블만 환경이 원래 쓰려고 하는 것보다 뭐 수리도 뭐 중간에 막 이렇게 가서 하고, 딱 궤도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있는 궤도가. 왜 우주만 환경이라고 하냐면은 대기권 바깥에 있어요. 대기권에서의 산란이나 흡수를 피하기 위해서 둘 다 대기권 바깥에 있고, 이번에 나간 제임스 웹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이름을 모르겠네. 그 자리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그 자리가 정확히 지구 공전이랑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대기의 산란이나 뭐 흡수를 피하기도 하지만은 모든 물질은 파장을 내뿜고 있거든요. 물질파를. 그리고 이 우주만환경은
파장을 잡는 만원경이고요. 그러니까는 만원경 뒤쪽에 지구나 태양의 물질파를 에너지가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 이 바깥쪽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사진이 이제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일단은 그 사진은 거기 딱 가면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만약에 거기에 가면은 갈 수도 없지만은. 근데 이제 그 만원경이 가지고 있는 그 최대 장점은 이건 코스모스에서도 나오는 그 얘기죠. 타임머신은 그 패러독스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만원경은 과거를 진짜 여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주 초기를 여행할 수 있다라는. 지금 올라간 지 한 뭐 반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래전 사진들이 오고, 좀 있으면 허블이 보냈던 것보다 더 오래됐으면서 굉장히 해상도가 뚜렷한 그런 사진들 오겠죠. 왜 해상도가 뚜렷하고 더 오래된 것들을 금방금방 찾을까? 그게 이제 허블과 이제 제임스 웹의 이제 차이가 될 텐데, 제임스 웹은 일단 벌써 30년이나 더 연구하고 쏜 거잖아요. 그 연기 되면서 쏜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허블도 또 수리하면서 지금도 아직까지 현역으로 지금 쓰고 있고. 근데 이번에 누리호에 실렸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것들. 가시광선 이외의 것들이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저게 저 천체가 뭐냐, 그리고 저 천체의 특성이 뭐냐, 적색편이 같은 거, 그리고 원소 같은 거,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별인지. 무거운 별이면은 원소가 태양 같은 거랑 다를 거란 말이죠. 철 같은 게 막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태양 같은 거는 이제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져서 핵 융합을 하는 조그만 별이고, 큰 별들은 진짜로 무거운 원소들도 막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누리호 거기에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근적외선이나 원적외선, 적외선 영역에서 이제 장파들 있죠. 쭉쭉 가다 보면 전자기파, 전파 이렇게 나오는 그 장파, 그거를 잡아요. 그거를 잡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음, 단파는,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빛의 파장이 됐건 음파가 됐건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음파에서 이 파장이 막 이렇게 오면은 고음이겠죠. 고음. 파장이 짧은 건 에너지가 높고 고음이겠죠. 고음이면은 요쪽 귀는 들리고 요쪽 귀는 안 들리는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장애물을 못 넘어요. 파장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탁 막혀버리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고음은 실제로는 고음 같은 경우에는 데시벨은 낮다고 해도 폰값, 우리가 인식하는 값이 높기 때문에 잘 들어요, 우리가. 근데 저음은 데시벨이 높아도 폰값이 낮아서 잘은 못 듣지만 파장이 길죠. 그럼 이쪽 귀랑 이쪽 귀랑 동시에 들려요. 그래서 전차 같은 거 감지할 때 나오는 저주파의 그거는 센서 가지고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막 전투기 같은 거는 고주파가 많이 나가지고 장애물이 뭐 구름이나 뭐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잖아요. 우주로 치면은 성운이 됐건 가스가 됐건 이런 게 다 장애물이에요. 그러면은 단파는 잘 안 이렇게
그렇게 그 막 130억 광년에 있는 게 뚜렷하게 올 수가 없는데 장파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장애물을 잘 뚫고 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낸 거는 적외선 영역보다 더 긴 파장을 잘 잡는 센서들이 있고, 그리고 분광, 그걸 뭐 카메라라고 해도 되고 센서라고 해도 되고 하지만은 이제 그것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아주 촘촘하게 그 구역을 나눠서 결국은 파장을 식별해내는 거예요. 파장을. 만약에 지구로 치면은 그 큐브셋이 했던 걸로 치면은 어떤 지역에 땅 속에 있는 광물, 물질파를 내니까 그런 것이 현대의 그 기술인데, 그게 이제 제임스 웹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물의 생장 상태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별의별 걸 다 보거든요. 근데 우주에서는 그럼 뭘 보느냐? 우주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 이를테면 천체, 그 천체 내부를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분광을 통해서 그런 걸 보고, 또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보고 해서 마치 사진에서처럼 그런 모습이 나오죠. 물론 가시광선 영역이 아닌 것을 가시광선 영역으로 변환시킨 거예요. 변환시킨 거. 그래서 한 제가 치료받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 찍었고, 그 다음에 한 또 4일 만에 지금 이제 찍네요. 전혀 밖에는 못 나갔고 안에서 막 이거저거 계속 뭐 듣고 보고 뭐 했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버렸네. 그래가지고 뭘 쏟아가지고 커피를, 이걸로 지금 계속 누워서 이제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이제 과학 이런 거를 많이 들으니까는 쭉쭉 알고리즘을 따라가다가 제임스 웹 그 사진에 대한 그게 뉴스나 다큐나 또 유튜브에서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또 아쉬운 점들이 많다. 그래도 그 천문학 그 전공하신 분이 한 거는 꽤 재밌게 제가 들었고요. 근데 물리학적인 설명도 좀 해보자. 뭐 둘이 뭐 완전 다른 학문은 아니지만은 접근 방식이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에너지 파를 가지고 전체를 다 설명을 해보는 거죠. 가시광선도 하나의 파장이고 파동이고 에너지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실 최근 이전까지 렌즈를 활용을 하건 아니면 눈으로 보건 그거 가지고 해서 우주를 다 설명을 했다고 착각한 적도 있어요. 만유인력대, 보편중력, 유니버셜 그래비티, 멋있잖아요 말이. 다 끝났다 이거야. 물리는 이제 다 끝났다. 물질계 설명은 신의 섭리가 설명이 다 됐다. 근데 그게 아니었지. 마찬가지로 천체 망원경도 렌즈가 아닌 다른 걸 활용하니까 지금 이제 막 쓰이고 있는 분광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장을 더 긴 파장을 가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뚫고 오는 성운이라든지 가스를 뚫고 온단 말이죠.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저 전체가 뭔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가 이 파동 속에 숨겨져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특징은 뭔가, 이를테면 적색편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로 사진으로 찍혀서 변환이 돼가지고 딱 보이는 거죠. 이걸 통해서 걔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